민주당보다 당내 통합이 우선이다.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여부를 6.3 지방선거 이후로 제안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선 국회의원. 민주당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 볼리비아 특사로 활약. 최근 정청래 대표가 주도한 민주당 1인 1표제가 가결된 가운데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당원 여론조사에 붙이자는 제안에 한 의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당원 투표를 하자고 하면 결국 OX 문제라 당원들이 분열되고 당이 분열됩니다. 근데 그거는 지도자로서 옳은 방법이 아니고 지도자로서는 좀 비겁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본인이 해결을 하셔야 돼요. 한준호 의원이 본 당내 현안과 지방선거 전략 집중 분석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내 상황이 복잡합니다. 민주당 역시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와 특검 후보 추천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한준호 최고위원과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합당 얘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로드맵이 담긴 민주당 내부 대비 문건이 유출돼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지금 의원님은 긴급 의원총회를 요구한 바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정청래 대표가 10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네. 지금 조국 혁신당 요구에 대해서 조속히 결정의 입장을 내겠다 이런 네. 방침을 냈습니다. 네. 향후 어떤 전망을 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지난 세 번째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상황들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의원총회가 필요하다라고 기자회견을 했을 때는 네. 내심 제 마음속에는 일요일까지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그러니까 이제 설이 다가오는 그 주간에는 저희가 민생 문제에 좀 집중할 수 있는 당내 분위기를 좀 형성하기를 바랬습니다. 네. 다만 2월 10일까지 이제 의총을 연기를 잡아놓으면서 제가 다음 주까지 이 국면을 계속 끌고 가는 것 자체가 하나 좀 약간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네. 다만 2월 10일에 이거를 결정하겠다라는 것은 아마미의 내부에서 논의를 하고 정리를 하겠다라는 의중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이기도 하고요. 결론을 미리 예상해 보기는 어려울까요? 저는 이제 지금 상황들이 워낙 많은 것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네. 합당을 추진할 동력을 일단 잃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네. 두 번째는 당내 초선 재선 의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전달도 됐을 테니까 이 분위기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에 앞서서 오늘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3일까지 합당 여부 관련한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그때까지 명확한 답변이 없을 경우 합당 논의를 중단하겠다. 일종의 최후 통첩을 한 셈인데요. 이 점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지금은 조국 대표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하시는 거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당에 이 합당을 추진하느냐 마느냐, 이건 민주당이 내부에서 결론을 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를 시한을 박아서 이때까지 입장을 내달라, 그렇지 않으면 없던 걸로 하겠다, 이 이야기 자체가 좀 저는 부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최근 조국 대표에 대해서 대통령이 되려면 본류를 타야 한다는 언급과 함께 네. 합당 문제 관련해서 절차로 시비 걸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최근 이제 합당 논란에 대해서 이게 주류 친명과 부주류 친노, 친문 간의 권력 투쟁이다 이런 분석을 하던데요. 이 점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 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유시민 작가께서 개인적으로도 꽤 좋아하는 분이고 선배 의원이시기도 한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민주당이 스스로 그 해결을 하는 모습들을 좀 지켜보시고 여기에 괜한 오해를 살 만한 내용들을 말씀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합당에 이어 특검 후보 추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민주당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인을 특검 후보로 추천한 것이 발단이 됐는데요. 네. 이건태 의원은 이를 추천한 이성윤 최고위원에 대해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는 관련해서 사과를 했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저희가 그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출범을 한 지 이제 8개월 정도 됐고 네. 좀 민생 현안들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경제 상황들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뒷받침하는 게 여당의 역할인데 이 여당의 역할을 첫 번째 지금 저희가 잃어버리고 있다. 그 측면에서 이번에 전준철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1차 그 변호를 맡았던 사람 아닙니까? 네. 이거는 대통령을 안중에 놓지 않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네. 저도 어제 굉장히 강하게 비난을 하긴 했지만 당이 이런 인사 추천을 하거나 할 때도 항상 대통령, 정부 이 두 가지를 머릿속에 놓고 판단을 해야지 이렇게 좀 안일하게 판단하고 안일하게 인사 추천을 해가지고는 정말 뭐 정부 출범 1년도 되지 않았는데 큰 혼란만 야기할 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어떤 의도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의도도 의도지만 제가 이게 절차 문제도 많이 거론했지만 지도부가 해야 되는 거는 과정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 과정 관리의 실패라고 보고 어찌 보면은 지금 현재 지도부가 너무 속도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 특검 추천을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당 대표께서는 이 특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지시를 하시고 네. 원내대표는 그걸 받아서 특검 추천위원회를 먼저 구성한 다음에 그곳에 추천을 해서 그 안에서 거르도록 만들고 그걸 최종적으로 보고받아서 조율한 다음에 위로 올리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네. 속도를 내다 보니까 추천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고 바로 인사를 내부적으로 검증해서 둘만 올린 게 제가 볼 때는 사건의 발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가 통과됐습니다. 네. 당원의 입금이 더 세졌다는 분석인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찬반 양론이 있었고 찬성률에 대한 지금 해석도 제각각입니다.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고 보는지요? 우선 이 1대1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방향성이나 여기에 대한 명분은 뭐 반대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네. 이번에 이제 반대표가 많이 나왔던 것은 합당 문제에 대해서 당 대표께서 일방적으로 제안을 한 이 부분에 대한 반발성 표결이 좀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네. 지금 이렇게 제도를 통과를 시켜놓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두 번째는 대의원의 역할과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최고위 때도 이 부분을 완벽하게 보완을 하지 않고 추진하는 거는 너무 좀 이르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통과가 됐으니까 앞으로 향후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의원들에 대해서는 그 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반드시 이 부분은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겁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6월 3일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서는 설 연휴 전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마무리한다고 네. 강조를 했습니다. 개헌과 관련해서 의원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뭐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부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일정을 지금 제시한 일정을 맞추기에는 절차적으로 압축을 하더라도 굉장히 좀 시간이 부족하고 네. 또 국민적인 동의를 얻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아쉽지만 지금 현재 그 설 전에 우원식 의장님의 생각대로 그렇게 추진하기가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이 있습니다. 입법 지연으로 한미 관세 협상이 지금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고요. 네. 관련해 민주당은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대미 투자 특별법을 오는 3월까지 처리하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 앞서 민생법인 처리에 대한 속도가 더디다 이 점을 네, 지적을 했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선 이 저희가 뭐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나와 있는 대미 투자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제 야당의 그 협조가 굉장히 좀 미약한 상태에서 저희가 제대로 이제 추진을 못했던 부분 그리고 네. 지금 이제 3월까지 처리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잡고 있으나 지금 당내 모든 상황들이 이 합당 블랙홀에 다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죠. 동력을 빠르게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 전에 빠르게 당내 문제부터 해결을 하고 그래서 제가 제안한 건 일단 멈추고 논의기구를 만들고 지방선거 이후로 이 내용을 미루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은
이 합당 블랙홀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우선이고요. 이 문제들을 해결하면 제가 볼 땐 나머지 법안 처리 문제들도 동력이 붙어서 빠르게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대미 투자법이라든가 민생 법안을 좀 먼저 앞당겨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당연하죠. 지적이시군요. 지금 대통령께 힘을 실어드리는 방법은 결국엔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개혁 과제들을 저희가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 두 번째는 민생과 관련된 이 법안들을 빠르게 처리해서 네. 정부가 그 일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동력을 만들어 드리는 거거든요. 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좀 저희가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결국 행정이라는 게 법이 뒷받침돼야만 그럼요. 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네. 중수청 공수청 설치법 처리 일정도 공개됐습니다. 정부안에 이어서 민주당이 안을 제시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했음에도 당은 뭐 못 주겠다 이런 입장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또 법 왜곡죄와 대법관 증언, 재판 소환 등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서 가장 빠른 시일 네. 2월 난 뭐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당내 수구이 다 마친 상황입니까? 그렇진 않고요. 수기가 저는 완벽히 됐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이 민주주의라는 거는 저희가 1대1 당원 투표율도 바꾸긴 했지만 그 직접 민주주의도 굉장히 중요하죠. 가야 되는 네. 방향이죠. 근데 대의 민주주의도 중요하고 또 수기 민주주의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들 속에서 바라봤을 때 사법개혁 문제는 좀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수기 과정들을 충분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지금 이제 정청래 대표 체제 아래 지도부가 속도전에 굉장히 몰입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러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지금 현재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충분히 이 내용들에 대해서 특히 사법개혁 문제는 충분히 이 내용들을 수기하고 밀어붙일 때는 이것이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완벽하게 해야죠. 지금 단순히 속도 언제까지 이렇게 시간을 정해가지고 하는 것은 지금 뭐 여러 문제에서 발생하듯이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 문제는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지금 뭐 당정 협의를 뭐 추가로 하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네, 네. 대통령은 필요성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인정을 했고, 근데 네. 당에서는 그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우선 정부 특히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충분히 좀 서로 네. 이야기를 하면서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뭐 한쪽에서는 지금까지 했던 모습을 봤을 때 절대 어떠한 권력도 줄 수 없다라는 측면도 이해가 되고 또 한편에서는 권력기관끼리는 상호 견제도 필요한데 이것을 한쪽에만 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지도부가 어쨌든 정무수석을 통해서든 또 기회가 되면 대통령님의 의중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조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핏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어쨌든 대통령이 언급이 있고 당에서 토론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소위 당 청간에 네. 당 정간에 긴밀한 협의 과정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그런데 그러면 이번 사안은 그런 것들이 좀 간과됐다고 봐야 합니까? 지금 이렇게 좀 다른 메시지가 나오는 것은 일단 메시지 조율부터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밑에서는 이 내용들을 조율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메시지가 각각 나오는 것 자체가 당정 간에 지금 협의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네. 경기도사 후보로 지금 거론됩니다. 출마 네. 결심 굳힌 상태시죠? 네, 출마는 결심을 한 상태입니다. 공식적인 출마 선언은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있으세요? 원래 계획상으로는 설 전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지금 뭐 당 상황이 이래서 네. 출마 선언 자체가 조금 미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현재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로 김동연 현 지사, 그다음에 네. 추미애 의원, 한준호 의원이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한준호 의원만의 강점은 어떤 겁니까? 두 분에 비해서 제가 강점이라고 한다면 우선 저는 이제 경기도에 대한 이해가 깊죠. 네. 네, 오랜 기간 어려서부터 계속 경기도에 살아왔고, 근데 다만 그걸 강점이라고 보기보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를 경기도에서 가장 잘 완성할 수 있는 후보이기도 하고, 이 31개 시군에 1,400만 인구가 살고 있는 경기도가 굉장히 넓은데 여기를 관장하고 운영하기에는 그만한 열정과 정열이 좀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두 후보하고 좀 비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볼리비아 특사
네. 다녀오셨죠? 네네. 갔다 와가지고 대통령이 어떤 감사패였던가요? 네네 1호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정치적 해석들이 있었잖아요. 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실은 이제 그 볼리비아가 한국과 볼리비아 수교가 60주년 되는 네. 해입니다. 제가 다녀왔을 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자 면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볼리비아는 특히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되기도 했고 굉장히 많은 자원이 묻혀 있습니다. 리튬 같은 경우에는 세계 매장량 1위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경제 협력을 위해서라도 비자 면제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부통령 대통령과 굉장히 오랜 시간 설파하고 설득한 끝에 비자 면제를 해가지고 온 거거든요. 네. 특사는 총 14개 팀이 다녀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성과가 유일하게 이제 제가 난 것이라 이거를 성과 보고회를 열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그 전날 이제 대통령께서 정원호 구청장에 대한 칭찬글이 좀 화제가 되면서 네. 다음 날 있었던 제 보고회가 취소가 되고 대신 이 성과를 어떻게 취할까 하다가 이제 감사패 형태로 오게 된 거죠. 성과에 대해서 보고회를 하려다가 그냥 오히려 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네. 감사패를 준 거다. 네. 이런 그래서 저도 이제 설명이시군요. 감사패를 받고 며칠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게 또 뭐 기사가 갑자기 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오픈을 하게 된 거죠. 네. 중요한 경기도 현안이라면 주택과 교통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네. 최근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에 대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 반발이 있습니다.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 3기 신도시를 발표했죠. 이 3기 신도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 서울의 30분 권역 내에 직주 근접을 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목표로 진행이 됐는데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선교통, 후입주를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공급 대책도 마찬가지 선교통, 후입주 이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면서 주민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당에서도 지방선거 여러 전략 지금 짜고 있을 텐데 네.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서 백낙천 교수는 뭐 합당할 필요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를 가지고 선거를 치르면 되는데 왜 이렇게 논란을 벌이느냐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이제 그 합당을 명분을 지방선거로 삼는다면 굉장히 명분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평가받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네. 정부 성과에 집중해야죠. 실제 선거의 전략을 짠다면. 네. 그래서 이 합당과 지방선거 성공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둘은 좀 분리해야 되는 문제이고 지방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당이 체제를 다시 정비하고 민생 입법 그리고 지금 현재 개혁 과제들을 차곡차곡 해 나가고 이로 인해서 이재명 정부가 성과를 내면 저는 이게 곧 지방선거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좋은 성과로 갈 것이다.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 지도부신데요. 저는 이제 지도부를 나왔죠. 지도부 네. 나오셨고 이 대통령 8개월에 대한 평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어쨌든 주가 5,000포인트 실현에 대한 것이 있고 최근에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연이어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과연 이 시장과의 어떤 결론을 낼 것인지 여러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는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셨다고 봅니다. 네. 국민의 삶을 낮게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 5천 우선 본인의 공약을 지켜냈고요. 저도 이제 한국거래소 출신이기 때문에 계신 분들하고 소통을 해보니 이 계기가 뭘까? 딱 하나다. 국가의 신뢰도, 정부의 신뢰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네. 이 정부의 신뢰도를 통해서 주택 시장도 안정을 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야 될 것은 민생 물가를 안정시켜야죠. 네. 이 세 개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대통령의 목표가 명확하다면 이 세 개를 어떻게 뒷받침할지 당은 이런 고민들을 좀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과 후보 간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민생과 중요 외교 현안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봅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현정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핵심 국정 사안으로 부동산 정상화를 꼽았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망국적 부동산 문제가
수도권 일극 타파에 달려 있다 이런 점도 지적을 했는데요. 네. 이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문제를 지적하는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이제 국가 균형 발전하고 수도권의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 국토의 12%밖에 차지하지 않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람과 돈 같은 것들이 다 몰리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이제 잡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급을 더 늘리거나 또는 뭐 수요를 억제하는 이런 단편적인 대책 갖고는 안 되고 아예 그 지방 분권을 강화시켜 가지고 수도권에 집중된 그런 돈과 뭐 사람 이런 것들을 지방으로 다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조치가 함께 돼야지 근본적으로 이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네. 뭐 공약대로 지금 그 5국 3특 체제, 그래서 행정 통합도 지금 그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지방 분권도 강화시키면서 수도권의 집값도 안정화시키겠다 이런 포석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어디 나온 데이터를 보니까 서울의 2030 무주택자가 100만 명에 달한다 이런 또 조사 결과도 있더라고요. 김성태 전 대표님,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독과점 상황을 악용한 고물가 문제를 반드시 잡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 밀가루와 설탕 등을 불공정 담합 기업 등에 대해 경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뭐 어떻게 보면은 이 물가 인상의 여러 가지 요인이 이제 뭐 국제적인 지금 현재 그런 뭐 대체적으로 뭐 통화가 많이 지금 풀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전방위적으로 지금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만은 특히 이제 불공정 거래나 담합을 통한 그런 어떤 대기업들의 그런 일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공권력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 문제를 갖다 발본색원해라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결국은 설을 앞두고 이제 물가를 잡겠다 이런 설바구니 물가를 특히 잡겠다는 그런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정부 입장은 그런 측면에서 일정 부분 이해는 되지만은 또 이게 또 너무 과도하면은 기업에 대한 과도한 압박이 경영 활동을 이렇게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런 네.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인위적인 이런 가격 통제가 또 시장을 또 이렇게 시장의 그 부작용 뭐 이런 문제가 우려되는 부분도 있죠. 김 의원님 관련해서요. 이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이 전속고발권 문제가 어떤 대기업 봐주기 아니냐 이런 논란이 계속 되어 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요인으로도 지적이 되어 왔잖아요. 네. 2012년 대선 때 여야 대선 후보에게 이 문제를 거론해서 조금 부분적 완화가 됐는데 사실은 실효성이 별로 없죠. 이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문제를 지적한 배경을 어떻게 보셨어요? 아무래도 그 시장의 공정한 질서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 관련해서 저희 이제 그 대기업뿐만 아니라 그 중견기업들의 그 성장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하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 올해 이제 그 작년에는 회복의 한 해였고 올해는 이제 회복을 넘어서 성장하자는 그런 취지로 네.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그리고 또 대기업 중심에서 뭐 중소 중견기업 또는 노동자 친화적인 성장 이런 것들을 다 강조하고 계신데 그런 차원에서의 맥락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또 성장 과실이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청년 네. 세대에 골고루 좀 나눠져야 한다 이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재계는 향후 5년간 뭐 최대 한 300조 원을 국내에 투자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청년층 취업의 문이 좀 넓어지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지난 2월 4일 날 대통령하고 10대 그룹 총수들이 이제 간담회를 했거든요. 네. 그때 간담회 의제 자체가 청년 고용 지역 투자였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직접 대통령께서 청년 고용과 관련된 당부의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재계에서도 그냥 그 말이 아니라 숫자로 이제 화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대 300조까지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것도 얘기를 했고 또 청년 그 신규 채용도 올해 5만 1,600명이라고 구체적인 수치로 네.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 제시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이러한 그 말들이 그냥 말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실제로 그 청년 고용이라든지 뭐 지역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대한상무회의소가 배포한 보도자료 상속세 부담 때문에 부자들이 한국을 떠난다 이런 취지의 내용에 대해서 이게 고의적인 가짜 뉴스라고 지적했고 대한상에는 지적 오류에 대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조사 주체가 외국의 이민 컨설팅 업체로 조사 기준과 또 방식이 불분명해서 객관성과 신뢰성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이 됐는데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기사를 쓴 언론의 책임도 물론 있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대한상의가 이제 경제 5단체 중에서도 상당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단체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단체가 이제 특히 이민 컨설팅 업체의 그런 자료를 갖다 이제 인용해 가지고 한국의 상속세 부담 때문에 이제 지난해 고액 자산가 2,400명이 한국을 떠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속세 간의 직접적인 그런 인과관계가 이제 증명되지 않은 측면에서 이제 이런 기사를 인용해 가지고 마치 그냥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가지고 강한 돈을 가진 사람들, 특히 가진 사람들에게 압박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현상이 있다. 이거는 시중에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네. 그렇지만 뭐 아직까지 국가기관, 연구기관이라든지 뭐 대한상의도 경제 5단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에 경제 5단체 그런 입장이 대통령이 상당히 날서서 이게 아주 발빠르게 대응한 그런 측면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대한상의는 금방 이걸 또 뭐 사과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의 사실이다. 거의 인정을 해버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까지 이제 나서 가지고 대한상의 내부에 뭐 이런 보도 이런 이제 주장과 보도를 나간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뭐 지금 이제 부동산 대책이 너무 이제 또 가압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일간 우려를 네. 표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니까 대통령이 너무 또 이 부분을 예민하게 그렇게 받아들일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현정 의원님,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우리나라의 통상 합의 이행에 대해서 미국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지금 올해 초로 예정되었던 핵 잠수함 원자력 협력을 논의할 미국 실무 대표단의 방한 일정도 미뤄졌다고 하는데요. 이게 통상 문제가 안보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트럼프가 SNS 통해 가지고 이제 입법을 빠르게 촉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관세를 다시 재인상하겠다라고 지금 엄포를 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 맥락에서 지금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트럼프의 의중 같은 건 저희가 다 확인이 된 상태이고 이미 한미 간에 정부 간에 많은 이제 소통을 통해 가지고 많은 오해들 같은 건 해소한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네. 다행히 지금 여야가 합의해서 특위를 만들어 갖고 3월 9일까지 대미투자 특별법을 이제 만들기로 했거든요. 합의를 네. 했기 때문에 조속하게 여야 간에 이제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빠르게 숙해야 돼. 최대한 빠르게 입법을 해서 이런 그 통상 문제가 안보 문제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것들을 좀 차단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저는 사실 늦어져 가지고 어떤 새로운 관세 문제가 부각되는 거에 대해서 여야 공이 이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다른 문제는 몰라도 여야가 이 지금 이제 특히 미국의 이 관세 협상 이 결과물을 우리가 이제 우리 정부가 법적으로든지 국회 차원에서의 뒷받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합의 자체 이행에 대한 그런 불신을 갖다 미국 정부가 크게 가지고 있고 이 불신은 곧 이 관세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안보 협력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핵 추진 잠수함이라든지 많은 내용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우려가 크게 이제 양산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이제 이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신 그 위원장이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 논란이 가지고 국민의힘의 입장은 원칙적으로는 비준동입니다.
국가의 엄청난 재정 부담을 가져가는 그런 MOU이기 때문에 이건 비준 동의로 가는 게 맞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거기만 너무 함몰되지 않은 가운데 미국에서 민주당이 발의를 했지만은 대미 투자 특별법을 국회에서 처리를 해서 지난번 그 합의상을 이렇게 한국에서 뒷받침한다는 그 부분이 미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동의가 된다 그러면은 뭐 이 방식으로 가는 것도 맞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미자 위원장도 여야 간에 이제 뭐 이 특위도 구성되고 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를 하겠다는 어떤 그런 분위기. 뭐 저도 그런 측면에서 이미자 위원장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김현정 의원님, 네.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을 두고 민주당이 합당 문제에 이어서 다시 논란입니다. 다름 아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사를 특검으로 추천한 게 발단이 됐는데요. 이건태 의원은 민주당 당론에 대한 명백한 반역이라면서 이를 추천한 이성윤 최고위원의 사퇴를 요구했는데요. 정청래 대표 사과까지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일단은 이성윤 의원이 추천한 배경을 이제 SNS 통해서 설명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추천 후보 특검 후보자가 이제 본인과 같이 이제 김건희 주가 조작이라든지 한동훈 뭐 채널A 검언 유착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다가 많이 이제 핍박을 받고 이제 윤석열 정치검찰화에서 탄압을 많이 받았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점을 특히 그리고 특수부 출신이어서 2차 종합특검에 대한 수사에 대한 능력이 상당히 좋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21년도에 이제 퇴직을 하고 법무법인 광장에서 그 김성태 그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 새롭게 이제 확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사려 깊지 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정청래 당대표도 오늘 이제 그 관련된 이제 제대로 된 검증을 인사 실패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께 누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사과도 했고 앞으로는 좀 더 이렇게 추천 경로도 다양화시키고 또 투명성을 좀 강화시키고 또 이렇게 하고 또 그 추천 절차와 검증 절차를 분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에서 잘 관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김성태 대표님,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일정과 방식을 담은 대외비 문건이 입출되면서 민주당 안에 논란이 있었는데요.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13일까지 민주당에 입장을 내라. 이에 대해서 10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결정하겠다. 이게 민주당 입장인데 향후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조국 핵심단의 그 핵심당의 조국 대표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인 입장을 냈지 않습니까? 네. 13일이라는 것은 불과 이제 다음 주 이제 며칠 남지 않은 다음 주 목요일이에요. 네. 금요일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 이제 민주당 내에 지금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합당에 대한 입장을 정청래 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당의 입장으로 정리를 해달라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상당히 이제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말 13일까지 뭐 이 합당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으면 독자적인 이번에 지방선거의 길을 가겠다는 그런 정도 아닙니까? 네. 이런 일정 부분 상당히 압박을 하는 거죠. 네. 지금 정청래 당 대표가 당 내적으로 지금 현재 많은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초재선 의원들까지 많은 지금 분위기가 일방적으로 전격적으로 이 합당선을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당 사무처에서도 합당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또 뭐 역할 이런 부분까지 검토가 이루어졌다가 하니까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데 아마 지금 정청래 당 대표가 당 내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몰리니까 네. 지금 조국 혁신당 대표가 지금 현재 사실상 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현정 의원님, 네. 13일까지 입장을 안 내면 합당은 없다. 뭐 사실상 최후통첩인데 네. 민주당은 어쨌든 모레죠. 10일 날 의원총회를 열어서 서둘러 입장을 내겠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결론될 것 같습니까? 이게 관건은 지방선거 전에 제대로 순서대로 합당이 될 것이냐 이 점이잖아요. 네. 지금 관련해서 이제 그 내부의 사전적인 그 수기 과정, 논의 과정 없이 당 대표가 합당을 제안한 거에 대해서는 그 절차에 대해서는 당 대표도 스스로 이제 사과를 이미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당의 이제 수기 절차를 받고 있는 중인데
초선 의원들과 삼선 의원들과의 간담회도 했고요. 또 오늘 저녁에 그 고위 당정협이 끝나고 최고위원들이 만나서 끝장 토론을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내일 이제 재선 의원들하고 상임 고문님들과의 또 간담회도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10일 날 화요일 날 이제 의총을 통해 가지고 의원들의 이제 의사를 최종적으로 이제 확인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당원들의 의견 수렴,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의견 수렴을 해서 그걸 종합해 가지고 빠르게 결정을 내리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지금 저도 저 초선 의원 간담회 때 참석을 했지만 대체적인 그 의원들의 그 의견들은 좀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절차적인 그런 그 잘못 이런 근데 것들에 대해서 절차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내용까지 좀 문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합당하는 게 과연 지방선거에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 백낙천 교수도 그 점을 또 지적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차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서 실제 중도 확장성이 더 제한돼서 오히려 지방선거에 그 불리하게 작용할 그렇죠. 것이다라는 대통령은 계속 예. 중도 확장 형태로 지금 정책도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내용적인 그런 반대 목소리도 있고요. 네. 또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뿌리가 같고 철학이 비슷한데 합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찬성하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합당하는 그 대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보다는 시기와 방법에 그러겠죠. 대해 있어서는 우려라는 목소리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의견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의총이나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정리될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아마 당대표께서 빠르게, 저는 이것도 하나의 이제 그 본인의 그 결단을 위한 나름대로의 그런 과정들을 지금 거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빠르게 그 의총 이후에 결정하지 않으실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당내 친한계 징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해서 친한계와 당권파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인데요. 국민의힘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공당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그 비상식적인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윤석열이 그 불법 비상계엄으로 정적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표는 그 윤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정적들을 제거하는 아주 그 윤리가 가장 윤리적이어야 되는데 아주 비윤리적인 그 기구로 이제 악용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오로지 장동혁 대표의 목표는 그 정적인 한동훈과 한동훈계를 그 축출하는 거에 꽂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고성국 씨, 네. 거구 유튜브라고 하는 고성국 씨가 좌표를 찍으면 행동대장들이 나서서 이제 행동을 하는 이런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배현진 그 서울시당 위원장이 서울시의 그 지방선거 관련해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 권한을 지금 뺏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는 것 같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렇게 윤리위에 제소를 당하면 윤리위원장을 다 장동혁 대표가 임명해 놨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그리고 뭐 할 말은 많지만 반론도 많이 하지만 결국은 제명이 되는 거로 해서 정치적으로는 그 타격을 입는 그런 결과로 귀결된다는 데 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런 분란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장동혁 대표 측과 친한계 갈등 문제는 언제까지 이게 어떻게 귀결될 것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잠실 체육관에서 대규모 북 콘서트를 하지 않습니까? 일종의 이제 새 가시를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이제 제명에 이어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현재 한동훈 측근 인사들에 대한 어떤 물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강력한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강력한 반발이 이제 당에서 윤리위를 통해서 징계까지 해야 될 사안인지 이거는 윤리위원회에서 이제 판단할 문제지만은 네. 뭐 하여튼 그래도 50년 넘게 이제 집권 세력으로서 풍부한 정치 역량과 능력을 가지고 그동안 정치를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온 그 방식이 있는데 지금의 방식은 상당히 적절치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은 6.3 지방선거까지 잘못하면 이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6.3 선거의 진용 체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습니다. 네. 3월 1일자로 이제 당명도 바꾸고 새로운 이제 공간이 체제라든지 선거 체제로 이렇게 전환할 건데 이제 지방선거처럼 이 갈등 관리를 많이 해줘야 될 내용이 있는 선거가 없어요. 네. 그런 만큼 이제 당 지도 체제나 당내 여러 가지 이제 정치 세력들이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크게 통합하는 어떤 그런 특단의 의지들을 이걸 통합의 리더십으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상당히 지방선거는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표 자격을 잃었다면서 연일 장동혁 대표를 직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 시장이 향후 당권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일각에는 뭐 이런 해석이 나오던데 이 뭐 점은 어떻게 그런 보세요? 부분의 이야기도 뭐 없는 건 아니죠. 네. 충분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 오세훈 이제 시장의 입장에서는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그래도 네 번째 하고 있는 자기가 중심이 돼서 절체절명의 당의 이 위기를 극복하고 6.3 선거에서 좋은 성과를 좀 내고 싶은데 그렇지만 이제 자신이 바라는 중도 이런 소구력을 확보할 수 있는 당의 자정 변화 쇄신 노력은 지금 뒤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위기감을 가지고 있어요. 네. 뭐 그런 차원에서 선거판을 좀 변화시켜 나가기 위한 당의 주문은 있지만은 이걸 미리 6.3 선거가 완전히 잘못될 것이다. 잘못되고 난 이후에 다시 당권 도전 확보를 위한 어떤 그런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지금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네. 이제 당 내적으로는 보기는 좀 어렵죠. 예. 김 의원님, 보수 성향 유튜버가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을 국민의힘에 걸라고 하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이사장이 이게 수구 정당으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아버지 사진을 당장 내리라고 했습니다. 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지금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군부 독재에 맞서서 민주화 운동한 그분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게 군부 사조직인 하나회를 척결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그리고 하나회의 핵심이 이제 전두환 노태우였던 것도 다 사실인데 그런 사람들의 사진을 거는데 거기에 같이 자기의 아버지 사진을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동의가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지금 그 윤석열의 그 불법 계엄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그 진실된 사과하지 않고 옹호하는 윤호개인 정당을 표방하는 이런 태도들에 대해서도 일침을 놓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저는 장동혁 체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윤호개인 정당 표방하면서 이렇게 국민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이런 행보를 하는 거에 대해서 한동훈계의 그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 뿐만 아니라 그 미래와 대안이라는 소장파 의원들도 말로만 비판할 것이 아니라 좀 행동으로 나서가지고 실제로 저거를 바꿔내는 그런 그 처절한 그런 투쟁들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너무도 한가한 것 같아요. 토크 콘서트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아쉽습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유튜버 전한길 씨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게 부정선거와 관련해 4대4 끝장 토론을 제안한 데 대해서 이 대표가 4대1로 받겠다고 맞받자 이를 공개 수락했습니다. 경찰은 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전한길 씨를 12일 소환 조사할 방침인데요. 이 토론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저는 이제 대한민국 뭐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가지고 그래도 상당한 국민들 특히 이 보수 진영 내에서는 각급 선거에서 부정 선거가 있다는 그런 잘못된 인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비록 저런 제안에 대해서 사실상 자신이 응하지 않아도 아무리 정치적으로 부담도 문제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을 응하겠다. 그것도 4대1로 좋다. 그리고 뭐 어느 방송인지 지금 구체적으로 방송 지금 현재 섭외까지도 웬만큼 다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 토론 결과가 정치권에서 두 번 다시 부정선거 논란을 없애는 그런 계기로서 저는 뭐 상당히 나는 괜찮은 내용이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저는 약간 다른 관점인데 정치 장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네. 아니 지금 이렇게 이미 부정선거의 망상에 아주 빠져 있는 사람들하고 토론한다 해서 그 사람들이 결론을 바꿀까요? 저는 절대 바꾸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토론을 기화로 해갖고 더 주장을 확산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데 거기에 응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용당한 측면이 있고 본인도 이제 개혁신당의 존재감을 좀 높이려는 그런 정치 장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 법원이 이게 이중기수다 그러면서 공소기각 처분을 내렸습니다. 네. 퇴직금 수십억 원을 받은 곽 전 의원의 아들도 무죄를 받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그럼 이제 뇌물은 퇴직금으로 주면 되는 거냐 이런 비판이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정말 국민의 법 상식과 법 감정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이제 판결이었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 검찰에서 제대로 그 기소하지 않은 잘못도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니 50억의 퇴직금을 50억을 퇴직금이라고 준 그거를 그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게 뇌물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또 거기에 더해서 곽상도 그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하고 그 검사들을 형사 고소하겠다고 이렇게 그 예고를 했던데 이거는 정말 본인에 대한 방어권 차원을 넘어서 사법 정의에 대한 그런 우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것은 검찰에서 빨리 제대로 항소해가지고 사법 정의가 살아있는 것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재판부도 지금 최근에 지금 국민들의 법상식과 다른 이런 판결들 때문에 많이 지탄을 받고 있는데 네. 지금 국민의 법이라는 게 국민의 법 상식을 기반으로 해서 판결하는 거잖아요. 그런 그 정의로운 판결을 하도록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오늘 두 말씀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봅니다. 김미연 RN서치 소장,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미연 수사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에서는 58%, NBS에서는 63%, 리얼미터에서는 54.5%를 기록했습니다. 갤럽에서는 소폭 하락, NBS와 리얼미터에서는 소폭 상승했는데요. 지난 한 주 전체적인 흐름은 어떻게 보셨어요? 지난 주에 가장 이제 논란이 됐던 게 바로 부동산 문제였는데요. 그 네. 부동산 문제로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했었는데 목요일날 발표된 MBS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4%포인트 상승해서 63을 기록했고요. 갤럽 조사에서는 한 2%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59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갤럽은 아시다시피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를 주관식으로 물어보는데 역시 이제 1등으로 나타난 게 잘한 이유도 부동산이었지만 잘못한 이유도 이제 부동산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동산 이분의 그 논란이 가장 영향을 받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서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의외로 네. 서울에서 지지율이 상승했습니다. 갤럽 조사에서 전체 지지율은 떨어졌지만 서울에서는 지지율이 오히려 2%포인트 상승했고요. 네. 그리고 부정평가는 2%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전체 지지율이 떨어진 갤럽에서도 서울에서만큼 상승했다는 네,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또 눈여겨볼 게 이제 목요일 날 발표된 MBS 조사 결과를 보면 20대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44로 직전 조사 대비 약 11%포인트 상승을 한 걸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 걸 본다면 대통령 지지율이 시간이 갈수록 매우 공고화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은 50% 후반대에서 60% 초상태를 유지하면서 구정까지는 구정 이후로 이제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전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서울에 2030 무주택자가 100만 명이 네. 달한다는 그런 수치도 있던데요. 배 주장님, 이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으로 증시 호황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들이 나오던데요. 지난 한 주간 코스피, 코스닥이 널뛰기 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증시와 대통령 지지율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등락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또 긍정평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코스피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 시간을 통해서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영향을 주는 건 세 가지다. ESC, 경제 E, 그다음에 S, 시큐리티, 외교안보, 마지막 C,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는 것은 환영받을 수밖에 없고 또 만족감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대감이고 실제로 우리 정시가 전 세계 정시의 중상위권 중위권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네. 최근에 뭐 7, 8위 정도까지 올라왔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7,000P까지도 코스피가 간다라는 이 상승론까지 또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대통령 지지율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김미연 수장님,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대통령 연일 부동산 안정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NBS 조사 결과 1월 29 부동산 대책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47%, 효과가 없을 거라는 응답이 44%를 기록했는데요. 부동산 정책 메시지에 대한 전체적인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방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론은 상당히 이번 정책도 성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과 함께 동시에
불안감도 좀 느끼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MBS 조사에 의하면 대통령이 이제 중과 이제 2주택 다주택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그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을 때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 국민 중에 10명 중에 6명은 잘한 조치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잘못한 조치라는 건 응답은 27%에 불과했는데요. 이 MBS 조사 결과를 보면 이게 무주택자, 1주택자, 2주택자 이상으로 나오는데 모두 물론 2주택자 이상에서는 뭐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이제 53%에 불과했지만 무주택자라든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잘한 조치라는 응답이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이런 노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신반의하면서도 상당히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 수장님은 어떤 견해세요?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 향후 네. 지지율 흐름과는 어떤 연관성을 갖게 될까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의 조치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이라는 것은 조치, 의지, 그다음에 이제 기대 이렇게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기대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 복합 시장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효과라는 것은 집값이 언제 잡힐지 1년 후에 잡힐지 2년 후에 잡힐지 하지만 그럼 조치를 안 한다. 아무런 대통령이 부동산 집값 안정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 이건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결과는 MBS 여론조사에서 61%나 잘한 조치라고 나오는 것은 대통령의 조치는 의지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지층 플러스 중도층으로부터는 특히 이제 이 집이 없는 또 20대 30대로부터는 이런 정책 필요하다. 집값 안정 필요하다. 또 비서울 지역의 경우에도 이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기대는 어떻게 될지 또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과 무관하게는 대통령의 의지 조치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 지지율 살펴보겠습니다. 김면수 소장님, 갤럽에서 민주당이 41%, 국민의힘 25%, NBS에서는 민주당 41, 국민의힘 22, 리얼미터에서는 민주당 43.9, 국민의힘 37%를 보였는데요. 정당 지지율 전체적인 추이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뭐 정체 내지 뭐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뭐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양새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이 조사 결과를 보면서 지금 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여부인데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과연 조국 혁신당의 그 정당 지지율은 어떻게 나오냐고 한번 살펴봤더니 3%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합당 발표가 합당 의견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별 변화가 없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또 소폭 하락하거나 뭐 정체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 소위 말해서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한 당이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지층 내에서도 불만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배 수장님은 어떤가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을 두고 지금 민주당 내 내용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두고 이어지는 당내 갈등이 민주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소폭 영향을 주는 겁니다. 당이 하나가 된다라는 건 3P, 세 가지가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정체성, P, 필로소피. 두 번째는 policy, 정책이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정책도 조금 안 맞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토지 공개점 때문에. 마지막에 중요한 P가 피플입니다. 사람들 간에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합당이라는 것은 그래 좋아, 우리도 좋아, 너도 좋아. 이게 돼야 이제 합당이 돼서 3P가 돼서 파티라고 하는 하나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논란과 갈등이라는 것이 길어지면 제가 늘 분석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길어지면 이것 자체가 부정적인 것이거든요. 특히 이제 어디에 영향을 줄 수 있나? 길어지면 민주당의 수도권 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으로서도 상당히 경쟁력인데 왜 꼭 굳이 조국혁신당까지라는 말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 소장님, 이현주 민주당 의원의 숙주 발언을 두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감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NBS 조사 결과 합당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찬성이 29% 반면에 반대 의견이 44인데요. 근데 여기서 좀 뭐 의견을 유보하는 층이 27%로 나와서 매우 높게 네. 나타났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이 두 당이 합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너지 효과보다는 오히려 좀 분란을 일으키는 모양새가 좀 있는데요.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찬성한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과반이 안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1인 1투표제를 지금 실시한다 하더라도 찬성 의견이 압도적일 것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압도적이진 않지만 뭐 과반이 넘겼다 해서 만일 합당을 추진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반발 그것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배종찬 소장님, 예. 조국 혁신당 대표가 민주당의 합당 관련해서 13일까지 공식 입장이 없으면 합당은 없다라면서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10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최종 입장을 내겠다 그런 방침인데요. 향후 이 문제는 어떻게 귀결될 것으로 보세요? 최후 통첩은 위기감이거든요. 위기감이 뒤따르면 이것은 대체로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합당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전망할 수밖에 없는데 10일 의원총회가 조용할 건가? 매우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방금 전에 김미연 소장께서도 잘 부설해 주셨습니다만 합당에 대한 지지층 내에서의 찬성이 최소 60%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그러나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한국갤럽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난번에 1인 1표제도 60% 조금 넘는 가까스로 이렇게 사실은 찬성 의견이 좀 다수를 이룬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이런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합당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피플, 사람들 간에 서로 싸우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미연 소장님,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검찰 개혁안이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검찰 개혁 구상과 차이가 있습니다. 당정 간 협의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제기되는데 민주당 검찰 개혁안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 국민들은 좀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국민들은 이것이 정말 좀 완벽에 가까운 그런 검찰 개혁안이 되기를 바라는데 지금 나오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벌써 당정 간에 지금 이견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론은 검찰 개혁은 하되 그러나 신속하게 해야 돼. 그러나 깔끔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여론이라는 것을 민주당도 좀 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배 수장님,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재신임 사퇴 요구가 이어졌잖아요. 장 대표가 전당원 투표 승부수를 던지면서 재신임을 주장하려던 면 직을 걸라 이런 선언을 했는데요. 장 대표 제안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재신임이라는 게 재신임을 지금 묻는 직접적인 여론조사 결과는 없습니다만 결국은 당의 지지율 또 이것을 바라보는 중도층의 시각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재신임이 뭐냐? 그럼 이게 갈등이 일단락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의 시작이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동혁 대표는 승부수를 던진 거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왜 갈등이냐? 대표직을 걸고 단체장 직을 걸고 의원직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장동혁 대표 또 오세훈 시장 또 배현진 의원 또는 정성국 의원 이런 갈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갈등 요인을 볼 때 지지층들은 중도는 이탈, 그다음에 수도권은 또 침체, 또 실망층 이른바 지금 이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는 실망층들은 더 실망으로 샤이로 갈 수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대체로 여론은 지켜는 보겠지만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면 소장님, MBS 조사 결과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이 당에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18%, 부정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35%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층만 조사한 걸 보니까 긍정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37, 부정이 26%로 앞섰는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번 조사에서 저도 눈여겨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별다른 영향이 없을 거라는 응답이 전체적으로 35%나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한동훈 전 대표는 좀 언론에서 좀 가대 좀 포장돼 있지 않냐 그 영향력이 왜냐하면 이 조사 결과가 그걸 좀 의미한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이 별다른 영향이 없을 거라는 게 31.
그다음에 긍정적 영향이 37이란 말이에요. 이거 합치면 68입니다.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이 한동훈 전 대표의 앞으로의 행보는 이 보수층에서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앞으로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보더라도 이 보수층 안에서는 활동하기가 매우 좀 제약이 있어 보입니다. 배 수장님, 국민의힘 윤리위는 친한계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당내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친한계 징계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부정적인 성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키워드는 이 장동혁 대표의 재신임도 갈등, 그리고 이 징계도 갈등.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장동혁 대표에 대한 지금 리더십의 성격이 뭐 잘한다는 그런 지지층들의 평가도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 가행이다. 그러면은 이 한동훈, 그다음에 김종혁 징계 이후에 또 배현진, 그 이어서 정성국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 결과가 중도층 흡수. 장동혁 대표는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새해가 되면은 중도층을 흡수하겠다. 또 수도권 경쟁력도 상승시키다. 그렇지 못한 결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샤이 보수가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 수장님, 한동훈 전 대표 지금 토크 콘서트 열고 있는데요. 지방선거 등을 앞둔 한 전 대표 정치 행보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서울시장 무소속 출마, 거기도 더해서 뭐 대구시장 아니면 뭐 이번 지방선거에서 열리는 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한 대포 쉬는 것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동훈 전 대표도 지금 상당히 지금 이 무게추를 얻어줄까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고민하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한 대포 쉬는 것이 앞으로의 정치적인 행보를 위해서는 더욱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 수장님,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지방선거에서 야당의 승리보다는 여당의 승리를 기대한다는 응답이 앞서는 모습입니다. 갤럽은 여당 승리 기대가 44%, 야당 승리 기대 32%, NBS에서는 여당 당선 기대 52%, 야당 당선 기대 36%를 기록했는데요. 지방선거 전까지 이 같은 흐름 이어질까요? 그렇죠. 이렇게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위기다라는 것이고 선거는 구도입니다. 이런 국정 안정이냐 또는 정권 심판이냐 이게 더 중요한데 지금은 국정 안정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 이 구도에서 위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이 구도가 뒤처지면 중도층에서 힘을 잃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선거는 구도, 이슈, 후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슈는 지금 부동산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 이게 전면에 부각되지 않는 상황이 온다면은 또 수도권은 그다지 이 큰 경쟁력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세훈, 장동혁 대표 오세훈, 장호 갈등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는 이제 후보입니다. 후보들이 똘똘 뭉칠 수 있는 상황이 당 내에서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PK, 이른바 이 보수가 그래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PK까지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미연 수사님, 여야 서울시장 후보로 꼽히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필수 공익 지정과 준공영제 개편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금 6월 선거를 앞두고 정책 대결 본격화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홍준표 전 대표가 날린 트윗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구청장에게도 밀리는 서울시장이라고 오세훈 시장을 이야기했는데 아마 오세훈 시장이 매우 기분이 좀 나빴을 것 같습니다. 네, 당대표 움직임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여야의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 오세훈 시장은 지금 상당히 이제 수세에 몰리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이번 임기 동안은 뭔가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눈에 띌 만한 성과를 지금 보여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상당히 수세에 몰리고 있는데 저는 이 서울시장 선거는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여야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냐 이런 조사를 보면 상당히 박빙 분위기를 보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 수장님, 조원 CNI 경기도지사 후보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민주당은 김동연 현 경기지사, 국민의힘은 유승민 전 의원이 앞서는 모습인데요. 각 당내 경선 구도는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민주당 쪽으로 보면은 더군다나 이제 경기도는 민주당 경쟁력 쪽에 더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경우에는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부각되는 모습입니다만 이건 국민의힘 내에서 얼마나 또 받쳐줄지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유승민 전 대표를 빼면은 뭐 김은혜 또는 또 다른 인물들이 부각은 되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확장성 자체는 그다지 크지 않다. 결국 민주당 쪽으로 시선을 옮겨보면 김추한입니다. 현직인 김동연, 추미애 그리고 오늘 출연했던 한준호 전 최고위원인데 상당히 이 지금 보면은 좀 약간 지지율상으로는 화면에 보시듯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 경합을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여기는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네.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 마케팅, 후광 효과, 할로 이펙트가 3월, 4월, 5월로 접어들면서 4월 달에 경선이 있나요? 접어들면서 누구 쪽에 또 이 여론조사보다는 당원들의 평가가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 소장님, 리서치웰의 대구시장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준석 전 방통위원장,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이 3파전 보이던데요. 한동훈 전 대표 앞서 말씀하셨듯이 무소속 출마 얘기도 있고요. 이 부분이 향후 대구시장의 변수가 됩니까? 그래서 나온다면 변수는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큰 폭발력은 가지지 못할 거라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대구시장 선거는 상당히 관심이 있는데요. 이 일부 조사에서는 김부겸 전 총리를 넣은 조사에서도 김부겸 전 총리가 상당히 약진하는 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네. 전 대구시장 선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아직까지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를 가지고 판세를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좀 빠른 것 같습니다. 배 주장님, 미디어토마토 충남 대전 통합단체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강훈식 현 대통령실 비서실장 민주당 내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서로 경쟁을 붙이면은 강 실장이 크게 앞서는 모습인데 이 문제는 행정통합법안이 어떻게 될지 이걸 본 뒤에 좀 논의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 강훈식 비서실장이 약진되는 모습을 보면서 여론조사에서 대전, 충남 모두 현직이 국민의힘이거든요. 상당히 좀 느리게 이번 지방선거를 피해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선거가 이번에 중요한 여러 가지 부동산 등 이슈가 많지만 또 구도상으로 내란 청산이냐 청산 과잉이냐도 맞붙겠지만 중요한 것은 제도상으로는 행정통합이거든요. 그런 만큼 가장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곳은 광주와 전남, 광속적으로 이루어질 광전통합이 광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대전, 충남, 대충 통합은 상당히 좀 느리게 또 저항감도 생길 것으로 보이고 대구, 경북은 이 상황 속에서 지원금을 받는 부분이 중요한데 지역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속내가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어떤 점 눈여겨봅니까? 저는 외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간세 협상이 지금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간세 협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는 주식시장이 지난주에 좀 뭐 큰 폭으로 좀 하락했는데 과연 이 주식시장이 이번에도 이런 상태로 보인다면 대통령 지지율과 정말 연동되어 있는 것인가 이런 게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새해 들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혁신당과의 통합 문제를 놓고 어수선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와 가격 담합 문제, 지방 균형 발전 등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사투를 벌이는 사이 집권 여당은 권력 투쟁을 연상시키는 장면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정부 정책을 뒷받침해야 할 법안 처리에 답답함을 토로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사법개혁 등 정치 쟁점화 법안 중심으로 조명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대기업 면제부가 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속고발권 문제를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경제 체질이 개선되지 않는 핵심 걸림돌로 지적돼 온 전속고발권 문제를 꼬집은 겁니다. 하지만 여당도 대통령실과 내각도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얘기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이에 앞서 배임죄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 특히 고용의 경직성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지적해도 후속 움직임은 더딥니다.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입법 지연으로 새로운 관세 문제에 봉착한 건 이미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8개월여 만에 권력 투쟁으로 비춰지는 여당의 모습은 정치권의 오랜 취재 경험에 비춰볼 때 아주 생경한 장면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